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익률 3자리 이상을 달성했다고.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내 피부에 투자하고 좋아지는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오랜만에 코어 16의 조윤남 대표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코스피 4,900 가능하다. 네. 그 말씀해 주자고 제가 그걸 썸네일로 뽑았었거든요. 풀버전에. 네. 그게 25년 6월 11일 녹화였더라고요. 네, 그때 네. 막 2,800에서 2,900 가고 있을 때 네. 네. 속으로 저 양반 왜 저러지? 근데 진짜 4,900 넘어서 5,000도 찍고. 네, 감사하죠. 와, 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그 불마켓이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사실은 뭐 제가 예측했다기보다는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얼마나를 이제 계산하는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 네. 그때 이제 4,900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성장률이 있고요. 예. 장기적인 기업이익 성장률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이 있을 텐데 이제 무엇이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여하튼 큰 어떤 그 AI 패러다임 내에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그때보다 분명히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장기이익 성장률을 8%로 잡았을 때 4,900이 나왔거든요. 네. 여기서 8%가 아닌 8.5%, 네. 0.5%포인트만 올리더라도 코스피는 6,000이 나옵니다. 장기 성장률이라는 게 네. 당연히 이제 연평균 성장률은 아닐 거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이 이제 장기라고 얘기하면 보통 금융권에서 이제 5년 이상을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5년 이상의 8% 성장하느냐, 8.5% 성장. 8.5% 성장하느냐. 그 0.5%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이론 가치이기 때문에 어. 그 작은 변수 하나가 적정 가치를 많이 흔들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을 하는 건데 네네. 변수는 당연히 변하니까 변수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또 뭐 전망도 수정하고 하는 거죠. 네네. 최근에 또 조윤남 대표님이 사이클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황금색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표지에도 이게 있어요. 네네. 사이클 투자에도 법칙이 있습니까?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파도라고 보시면 그렇죠. 파도가 몇 초 후에 다시 또 파도가 올 거냐, 파도의 높이는 어떨 할 거냐. 그래서 주기와 진폭을 가진 게 이제 사이클이고 파동이고 파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계속 조화만 질까요? 2년 뒤, 5년 뒤, 10년 뒤 부침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도 신진대사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환과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면 그건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아니면 따르는 그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 있지 않습니까? 올웨더. 예. 올 웨더랑 이제 퓨어 알파 펀드가 있는데 그 브릿지워터의 그 레이 달리오도 결국 사이클 얘기를 해요. 예전에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제 프린스 어플이 아마 한국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졌을 텐데 그 전에는 How Economic Machine Works라고 자기가 예를 들면 금융시장 혹은 경제를 어떻게 보냐를 이제 설명해 놓은 굉장히 멋있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롱텀 부채 사이클, 짧은 부채 사이클, 긴 부채 사이클과 짧은 부채 사이클로 자기가 해석을 한다. 우리도 보면은 사이클이 만약 경제다 그러면 소비가 지난 몇 년 동안 좋았나요? 안 좋았죠. 고용은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우리나라 뭐 고용 지표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좀 왜곡이 많이 있고 네. 뭐 자영업 시장 크고 네. 하니까 미국도 그렇게 좋다고는 고용 하긴 상황은 하는데. 계속 뭐 실업률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새로 충원이라든지보다는 이제 해고가 더 많았잖아요. 감원이. 그래서 고용하고 뭐 소비 이런 것들 보면 다운 사이클 분명히 이제 아랫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가 이상하게 주가는 계속 그냥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어떤 그 기술 혁신, AI 사이클, 그 다음에 투자 사이클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석구석 보면은 어떤 사이클, 어떠한 파동은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고 어떤 파동은 내려가는 파동인데 누가 더 힘이 셀 거냐, 누가 더 시장을 지배할 거냐를 이제
판단해 보는 게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전망하는 게 일종의 사이클 투자의 법칙이다. 지금 뭐 금하고 은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예. 언제가 강했을까요? 과거에. 금은 당연히 뭐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고.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뭐 1년 사이 뭐 2배 오를 정도로 되게 또 네네.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렇게 귀금속 포함해서 원자재가 강했던 것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할 때, 2005년, 6년, 7년, 그리고 8년까지 조금 더 네. 이어졌죠. 막 원자재 빨아들일 예, 때. 그때를 보면은 그 중국이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다음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이 원자재들을 뭐 귀금속뿐만 아니라 철광, 뭐 화학까지 거의 빨아들이는 형태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고 이때를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제 AI,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 AI가 물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전력이 필요하고 뭐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고 해서 그래서 지금도 또다시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00한 7년, 6년을 보면은 거의 20년 만에 혹은 뭐 한 18년 주기의 사이클이 다시 온 거죠. 네. 원자재는. 그래서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것은 길고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뭐 키친, 주굴라, 콘트라티에프 이렇게 파동의 이제 주기별로 있잖아요. 또 뭐 주기의 이름.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재고를 많이 쌓았다가 재고가 줄어들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짧은 사이클, 5년 주기다.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제 공장을 막 졌더니 나중에 공급 과잉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공장을 안 짓고 있으면 다시 호황이 오는 거고. 그렇죠. 그럼 뭐 집값하고 비슷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은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대, 문화,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급변하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수요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물건을, 이 서비스를 쓰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이 부족했는데 뒤늦게 따라가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제품이, 만약에 화학 제품이라고 보면 이 화학 제품에 품귀가 생겼어요. 그럼 이 화학 제품을 만들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공장 부지도 해야 되고 공장 짓고 물건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오래 걸리죠. 그 사이에 이제 호황은 다 끝나버리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이제 반도체도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니면은 예전엔 저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뭐 예를 들면 뭐 8이다, 16이다, 64다, 128이다, 256이다. 네. 디램 얘기하는 거죠. 메모리.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새로운 분명히 그 수요는 더 빠른 속도와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사양이 더 좋아져야 돼요. 예. 그럼 처음에 이제 수율이 안 나와서 고전하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주요한 어떤 그 사용처가 생기고 대세가 되면서 호황을 맞았다가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 개발해서 새로운 더 고성능의 어떤 사양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불황을 맞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예전에는 보면은 경쟁사가 언제 설비 증설을 할 거냐, 대규모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주가 바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누가 감산하더라. 그렇죠. 감산할 때. 예, 그러면 이제 그 주가 바닥이 나오는 바닥의 거죠. 신호.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뭔가 좀 정형화 시켜 놓고 아니면 역사를 한번 쭉 이렇게 훑어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놓으면 다시 이제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의 체계가 조금은 잡힐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이클의 어느 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이게 밀물에 밀려가는 건지 썰물에 빠져나가는 건지 헷갈려요. 네네. 근데 멀리서 좀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고 나서 보면 명쾌하게 보이는데 네. 그래서 이걸 또 공부하는 거고 네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업종에 따른 또 예, 시그널들도 예, 예.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네. 그래서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사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목발 짚은 최태원. 생각나시죠? 네네. 그때 사장단 다시 봤을 때. 30명 불러 모았다. 2023년 6월 달에 이제 한 언론사의 신문기사 제목이에요. 당시 2023년 1분기에 3조 4천억 원의 적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예, 정말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게요. 네. 3년도 안 됐습니다. 네, 네. 2년 그리고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여기 출연했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여의도 컨센서스는 어땠습니까?
동네 바보형이었죠. 예, 그거 옛날에 잘 나가던 동네 바보형. 네,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였죠. 예,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황제가 됐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1990년대 이후에 늘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유능한 아니면 어떤 해안을 가진 소수 그 사람들의 얘기 말고 다 같이 무리로 야 이건 진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반도체는 특히 무조건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 주가와 실적이 또 반대로 가고. 네네. 예.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 안 했었나요? 아, 그건 한번 나중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되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검증을 해보시죠. 그 영상은 지금도 있으니까요. 네네. 예, 그 코스피 4,900 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썸네일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애널리스트 20년 동안 하면서 그 삼성전자의 매수 타이밍이 그 주가의 저점 때는 정말 여러 번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는 그 로직으로 계속 세상이 한 20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삼성전자 언제 바닥이냐. 그럼 가장 부정적일 때다. 부정적인 신호는 어떻게 파악하냐. 그런 거에 있어서 퍼프리미엄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시그널 같은 것만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투자자라면 누구나 하는데 네. 또 대표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네네.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유용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밑에 있는 건 조선이죠. 자, 이게 그러면 수주예요? 계약 금액? 네네네. 그렇습니다. 전체 수준은 아니고요. 네. 개인 투자자한테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열려 있죠. 그렇죠. 예. 전자공시 시스템에 거기서 보면은 거래소 공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세요. 네. 거래소 공시를 누르고 수시공시라는 또 하위 메뉴가 있어요. 수시공시를 눌러보면 네. 어떤 기업이 일단 그 공급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스페이스X에 특수 합금을 공급했다. 그럼 이제 공시를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매출액도 적은 회사가 매출액의 한 80%가 되는 그 수주를 한꺼번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런 업종들은 주도주가 되기 전에 수주 공시가 혹은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막 몰려서 떠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은 이 전자 공시를 꼼꼼히 보지 않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단품 낱개로 봐도 이것이 주도주가 어디서 형성이 되고 어디가 업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려운데 조금 더 이렇게 부지런하고 예민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공정한 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돈을 벌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뜯어보고 사실은 이 조선주도 주도주가 되기 전에 대략 한 2021년서부터 수주가 없다가 수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조선 기자재 혹은 부품 이런 업체들이 뭔지는 다 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냥 블로그 다 찾아야 되죠. 유튜브 다 찾아야 되죠. 그러다가 누가 찍어주는 것도 들어야 되죠. 물론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게 꼭 맞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공부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감독원 전자공시 보시고 조선 업종들 이건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든 건데 그룹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카본이 있죠. 네. 한국카본이 이제 카본 파이버 그 탄소 섬유 만드는 소위 얘기한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예요. 네. 자, 그런데 옛날엔 이게 어디 쓰였을까요? 한국카본이 주도주가 되기,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급등하기 전에는. 저는 그 회사 예전에 취재에 갔어서 알죠. 낚싯대, 골프채, 맞아요. 그러니까 파이버. 맞아요, 예. 맞아요. 탄성이 좋은 것들, 딱딱하기도 하고. 맞아요. 자, 근데 낚싯대랑 골프채 해가지고 이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는 없죠. 어렵죠. 예. 근데 이제 똑같은 뭐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한데 이것을 이제 LNG선, 조선의 어떤 보냉제로 쓴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한국카본이 이제 수주가 막 터지기 시작한 것은 2023년서부터예요. 그런데 주가는 대략 한 1, 2년 뒤에 이게 주도주가 돼버리죠. 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먼저 쌓이고 나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실적으로 나오기 전에. 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주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업종, 같은 또래,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굉장히 뭔가 하더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은데 조선 기자재가 안 좋을 수 없고 시차를 네네. 주고 따라오는. 네. 네. 뭐 하이닉스가 이런 거죠.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한국카본이 여기 보면은 다 조선사에 뭔가를 공급하고 있다는 공시예요. 네, 네. 아, 이게 이쪽에서 예를 들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만약에 하이닉스 혼자 오른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는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보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이 공급망을 잘 찾아보면 하이닉스의 뭔가 물건을 1단계든 2단계든 납품하는 회사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망 쪽만 조금 자세히 보시더라도 뭔가 그렇게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있는 대장주를 놓쳤어도 네네.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취지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자공시에서 거래소 공시, 수시 공시, 거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뜨는데 단일 품목, 공급계약 체결 이런 공시 제목이 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몇 번 봐보세요. 그러면 일단 움직이면은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시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특히 사이클이 있는 산업, 네네. 또 사이클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윤남 대표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박자 늦게 가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남아있는 기회 찾는 네네. 측면에서 또 그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미장은 별로 재미없다. 예. 이제 국장이 사실은 즐겁잖아요. 훨씬 더 강하고. 다이내믹하죠. 네네. 다이내믹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미장을 포기할 거냐. 아유, 안 하죠. 예.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기술 혁신은 다 미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참 대단한 나라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갖고 왔던 겁니다. 예. 뭐 세상을 바꾼 그런 어떤 기술들, 패러다임들, 기술적 패러다임들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미국을, 물론 미국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상위 뭐 몇 퍼센트의 천재들이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근데 다 이제 모여서. 미국에서 개발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중간중간에 뭐 코로나든 2008년 금융위기든 혹은 관세 충격이든 이런 형태의 조정은 있을지언정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업들은 계속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도 결국 미국 자산을 꾸준히 늘려가겠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혹은 자손 때도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기술 혁신 사이클이라고 제목을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세장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뭔가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고 네네. 그게 언젠가는 또 다시 이제 실적으로 네네. 성장으로 또 이어졌으니 계속해서 또 네네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언젠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야, 도발적인데요? 시스코의 그 IT 버블 때랑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어떤 자연의 섭리를 믿는 거는 부가 있으면 반드시 침이 있다라는 거죠. 아, 부침. 예, 그것은 진실이죠. 진실에 가깝겠죠. 그죠? 근데 이제 침이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할 거냐는 이제 다르겠죠. 그리고 침이 언제일 거냐는 또 그걸 찾고 싶죠. 네네네. 요거는 25년의 텀을 두고 차트를 겹쳐두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2026년 뭐 2025년 제가 이 그림을 한 10월, 11월 정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요 시기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하튼 당시에 99년, 2000년에 그 TMT 버블 혹은 기술 혁신의 어떤 그런 좀 흥분 상태 그것이 가장 대장주가 시스코였잖아요. 인터넷, 네트워크이라면 반드시 시스코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AI 반드시 엔비디아를 통과하게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예. 잘 보시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언제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될 거냐. 항상 파도가 있으니까 조금 줄였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조금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게 IT 버블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기술 측면에서 IT 버블 때는 주가가 기술보다 너무 앞서갔었고,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도 구석구석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예를 들면 코스닥 엄청 많이 오르죠. 뭐 예를 들어 로보테마라든지 코스닥 오늘 왜 오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한 6% 가까이도 오르던데. 오늘 저희가 네네. 1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오르냐고요? 네. 정부에서 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예, 정책 할 의지가 수도 있을 것 강하죠. 같다. 그렇죠? 코스닥 3천. 예. 근데 코스닥 3천 뭘로 올릴 거냐?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반신반의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네. 야 이거 정말 그럴듯하다라고
100% 공감은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일단 같이 지금 그 동참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거의 불붙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을 놓친 사람들, 네, 혹은 네. 그때 큰 돈 못 번 사람들이 삼성전자 남은 기회고요. 하이닉스를 쳐다만 보기만 하는 분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코스피 5천은 못 믿었지만 네. 이제 코스닥 3천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코스닥 3천이 예, 과거 예를 들면 99년, 2000년에 어떤 IT 버블 때처럼 맞아요. 예. 코스닥 회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냐.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 기술과 이 무형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 뭔가 유형의 실체, 숫자보다 조금 많이 앞서갈 수 있는 거죠. 예. 더 거품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거품 상태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품이 언제 터지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버블은 계속 커지기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이제 인계점을 맞은 버블이 이제 터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아직 터지려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나중에는 이 시스토 그림을 이렇게 심각한 어떤 데미지를 받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IT 버블 터졌을 때 나스닥이 그 고점 대비 나스닥 바이오테크가 75%나 빠졌어요. 100원 됐으면은 25원 됐다고요. 그 정도로 이제 거품의 붕괴가 심했는데 이번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가장 예를 들면 그 자연의 섭리는 부가 있으면 침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99년에도 그렇고 그게 끝없이 오를 줄 알았죠. 하늘 높이 네네. 자랄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때랑 다른 거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뭐 이제 금광 캐러 가는데 곡괭이랑 삽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수익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사이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어떤 거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예상치 컨센서스가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26년 지금 한 120조 좀 넘죠. 120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뽑은 게 120조였어요. 지금 이제 한 125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한 100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1년에 100조 원을 그러니까 벌어서 남기는 회사. 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 저기 그래서 아까 코스닥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인터넷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저희 회사 약간 여기 보시면 셀스마트라고 구글에 한번 쳐보시고 셀 스마트. 셀스마트. 그러니까 뭐 스마트하게 팔아라. 네. 네. 현명한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 삼성전자를 중간에 잘라먹지 않는 것도 아하. 셀스마트가 되는 거죠. 매도하지 않는 것도 현명한 거다. 네. 워렌 버핏하고 찰리 먼거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한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그 투자자들이 만약에 10종목을 골랐어요. 네. 그러면 그 10종목에서 수익이 난 경우 이제 소위 얘기하는 히트 레이쇼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문헌들 혹은 AI들 통해서 이렇게 검토해 본 걸과 네. 그 승률이 60%가 안 넘었대요. 그 퀀텀 펀드의 그 아주 전설적인 뭐 한 몇십 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 20%인가 30% 되는 그 어려운 이름 가진 그 대단한 펀드 매니저도 있었고요. 네, 네. 뭐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성공의 방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문제는 승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60%를 성공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40%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들은 줄이거나 버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셀스마트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잡초를 빨리 뽑아버리고 가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를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하. 뭔가를 더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꽃을 남기기 위해서 잡초를 뽑는. 네,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저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는 그 대리석 안에서 천사를 봤다. 그래서 나는 저 천사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깎아내릴 거다. 이제 명품은 버리는 데서 나오는 거죠. 깎아내는. 예, 셀스마트의 철학이 그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셀 아이디어는 세상에 굉장히 보기 드문 아이디어들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잘못했을 경우에 비난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사의 철학으로 잡았던 겁니다. 여하튼 셀스마트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요 남들을 한번 볼까요? 남들을 보면 오늘 코스닥 많이 오르잖아요. 네. 많이 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아직은 실시간으로 안 하고 일간으로 해서 그러는데 코스닥 보면은 최고의 투자자는 기관입니다. 기관만 따라 매수하세요.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 중에서 코스닥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지난 3개월 동안에 기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 때 같이 사면 한 달 후에 수익이 꽤 괜찮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게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든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혹은 개별 종목이든 이 세 가지 투자 주체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 네네. 아하. 그것이 누가 연속 순매수 하더라, 누가 하더라.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뭐 외국인만 따라해라. 개미들은 계속 뭐 거꾸로 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투자 대상마다 다 달라요. 근데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이 가장 잘했대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기관이 순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코스닥 따라 사세요. 예. 특히 기관은 올리면서 사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비스를 가시면은 이제 나만의 투자 리듬 찾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본인의 보면 성향. 네네. 네네네. 제 이름은 조윤남이고요. 네. 저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1968년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죠. 17에 MBTI는 아, MBTI도 넣어요? 성향? 예, 한 50%는 제가 50% 이상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맞는 거는 전 은으로 나오네요. 은 투자. 그러니까 최근에 ETF. 은 가격을 반영을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근데 저의 MBTI랑 저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투자자 고유의 사이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 대상, 은이든 삼성전자든 비트코인이든, 그러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상품이든 환율이든 간에 가격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이클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200일 이동평균선이다, 혹은 100주 이동평균이다 이러면 큰 사이클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자와 투자 대상의 사이클이 잘 일치하는가, 내가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보유할 확률이 높은가. 그 투자자의 사이클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귀금속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산업은 이제 사이클은 있지만 네네. 그 사람의 생년월일하고 성향을 넣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한 저희 사이클이- 어렸을 때 바이오리듬 유행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넣으면 네. 신체, 지능, 감성의 사이클들이 나와요. 그래서 종합 사이클이 나오고 네. 거기다 이제 MBTI는 16개 형태로 성향. 16개 형태로 감정의 진폭, 주기, 빨리빨리 반응하냐, 좀 느리게 반응하냐, 뭐 이런 것, 보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분류해서 주기와 진폭을 구분해서 그것을 이제 파동으로 만듭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저거는 네. 이제 그 뭔가 뭐 맛보기 서비스 이런 거죠. 예, 예. 아, 근데 결국은 투자들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율 진단도 하는데, 예. 요게 이제 그 서울한 이제 중개, 그래서 저기 그 기준환율이고 한국은행의 기준환율에서 요게 그냥 보이는 가격 매매, 네. 그 기준율, 그거랑은 이 기준율이 조금 한 2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외국한 중개 고시환율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1일서부터 20일 후까지 이제 원달러 환율 전망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정부 개입, 오퍼레이션이 들어오면 요것들이 많이 또 이제 이 AI가 예측하는 게 흔들리긴 하는데, 현재 예측으로 보면은 대략 한 2월 11일 정도? 2월 11일 정도에 환율이 다시 한 1,500원 근처로 가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적중 환율을 보니까 일주일 후가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되게 조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추세 있죠. 네네. 요 추세 히트 레이쇼는 굉장히 높아요. 절대값이 이제 올라가냐 내려가냐보다는. 데일리 얼마라기보다는 저 추세.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전망은 자유로운 겁니다. 예. 예. 또 변수도 생길 수 있고요. 네. 특히 정부 개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예측하기 데이터, 어려운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부 개입 직후에 이제 정부 개입을 예측한다 그러면 이런 100원대 임계점, 정부가 이럴 때 개입할 것 같다. 1,480원, 90원. 예.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죠. 4월, 5월에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 나오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든지 4월 달에 외국인들이 배당금을 송금해 나간다. 이런 정해진 이벤트들과 그 100원 단위의 임계점, 그런 부분에서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럼 예측을, 그러니까 계절적인 특성과 네. 정부 개입이 유독 많았던 시즌이나 금액대 네, 네. 이렇게. 네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튼 지금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부러지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혼자 올라갈 일은 별로 없겠죠. 네.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주변주들이 먼저 빠지잖아요. 네. 주도주는 항상 이게 끝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품업체, 공급업체, 뭐 장비나 재료 이런 주식들이 먼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아니면 힘을 잃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시 리바운드 주면서 뭐 소위 얘기하는 모더리 패턴들을 보이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죠. 해서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 조금 점프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언제 주가 고점이 나올까요? 오. 이게 보면은 이제 지표가 복잡해서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 저점 때는 뭐 한 지난 20년 동안도 그렇고 여태까지 계속 이 지표의 신뢰성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퍼프리미엄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빨간색 구간이 삼성전자의 저점대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아주 공격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점대는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그럼 고점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점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주가는 상승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의 이익 전망은 너무너무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런 시기는 이제 벌써 위험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예. 자, 아까 삼성전자가 120조, 125조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30조 정도는 언제 넘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글쎄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30조, 뭐 135조 그러다가 만약에 100,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삼성전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까. 네. 심각하게 좀 연간 이익 전망이 점프하더라.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알 수가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냥 예측을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나오면 연간 실적도 야 이거 엄청나다. 어허. 왕창 올려야 되겠다. 네. 그럼 4월이죠. 그렇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잠정치 조금 일찍 발표해 주니까. 네, 예.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은 7월이죠. 예. 아하. 4월, 7월 이럴 때 예. 뭔가 예의주시하고 최소한 수익률 게임을 할 때 삼성전자에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할 만한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실적 네, 플레이 하시는 모멘텀 투자자들처럼. 네. 그때 이제 EPS 전망들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실적이라는 걸 보고 또 예. 가이던스를 회사가 또 따로 줄 수도 그리고 있고. 그때 나오는 논리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익 전망이 빨리 올라가니까 주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가 이제 주가의 고점대의 신호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ER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 낮아지겠죠. 낮아지죠. 삼성전자 PER이 뭐 5배, 6배, 7배가 말이 되냐. 이건 무조건 예를 들면 집 팔아서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과거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꼭지 신호였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은 좀 주가가 또 오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PE 한 10배 뭐 이렇게는 나오잖아요. 네네. 12배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이게 그 AI가 있던 지금의 시기와 앞으로 이때 AI가 강화된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시기와 과거에 전통적인 이제는 레거시 D램이라고 부르는 그냥 과거에 진짜 DDR4, DDR5만 있었을 때랑은 또 이제 사이클이 다르지 않을까. 네네. 여기서부터 막 생각이 엉키는 거죠. 그냥 저는 자연의 섭리는 결국은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지난 20년 동안 매번 2번은 다르겠다. 2017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었고요. 네. 근데 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과열되기 시작하고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면 늘 주가의 고점이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다. 네. 그런데 AI 혹은 데이터 센터의 설비 투자 속도가 느려지거나 혹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캐시가 이제 앞으로는 설비 투자가 더 증액보다는 약간 감액된 형태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1조 투자했다가 이제 8천억 투자했다가 5천억 투자했다가 감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도 과연 물론 앞으로 이익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조금씩. 근데 문제는 속도의 게임이라는 거죠. 증가율의 게임. 거기서 과연 삼성전자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큰 패러다임은 AI지만 네. 그다음에 이 내부적인 거는 보면은 한국의 정책들 MSCI 코리아를 반드시 선진지수에 편입하겠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도 가장 이제 그 핫하고 볼라틸티가 높으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대해서 개인들도 미국에 있는 개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겠다. 시장을 좀 개방하겠다. 이것들이 사실은 더 저변에 크게 깔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해서 그 성장의 기울기 또 실적 추정치 상향의 기울기가 언제 또 둔화되는지를 또 네네. 봐야 되는 거고 아마 뭐 또 주가는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또
선반영할 수도 있겠고. 네네. 그리고 예.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경계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네. 오라클 주가죠. 언제 쪽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뽑았는데 거의 비슷해요. 예. 최근에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오라클이 이게 언제였냐면 9월 달에 오라클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맞아요. 이제 실적 완전히 그 깜짝 되게 수가 좋았죠. 나왔어요. 실적이 네. 너무 좋아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여기서 계속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이 오라클이 과연 돈이 있을 거냐. 네. 엄청난 투자를 해서 데이터 센터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예. 그런 어떤 그 부도날 확률? 예. 예. 이제 뭐 이런 거죠. 안전한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대비 이 회사의 채권을 샀을 때 덤을 얼만큼 더 줘. 그렇죠. 근데 그 CDS 프리미엄이 이제 계속 그 올라가는 기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라클 주가가 만약에 이런 거죠. 작년 그 4월 달이 관세 쇼크였죠. 트럼프의. 네네네. 4월죠. 이 밑으로 근접해서 가더라 그러면 시장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나중에 한 뭐 2, 3년 혹은 3, 4년, 5년 후에 오라클이 결국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가 될지언정 그 중간은 많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제 경험상 뭔가 크레딧 이슈 있잖아요. 신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그냥 이렇게 허투루 지나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이제 이게 거의 메가톤급이냐 아니면 굉장히 지엽적인 거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의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네네. 또 이게 아까 뭐 보여주셨던 엔비디아,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네. 줄줄이 이어지는 거니까요. 요거는 일단 지켜볼 포인트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29일 날 뭐 메타랑 몇 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날 우리 네, 국내 기업들은 이제 하고. 웬만하면 다 알고 예.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29일 날 이제 FOMC 발표도 있고 뭐 별일 없이 동결이 될 거고. 네. 근데 그 실적들이 만약에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거나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 그렇죠. 가이던스가 조금 나쁘게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낼 거라고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세상 끝날 것처럼. 예, 또.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지나면 나스닥이 2000년 3월 정도가 고점이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배런스라는 잡지에서 그 닷컴 기업들 돈 없다. 이제 줄줄이 부도날 거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예. 그게 이제 주가 꼭지였습니다. 참으로 확 견진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좀 이벤트를 정해놓고 1월 29일 날 뭐 별일은 없을 거예요. 뭐 한동안 몇 개월 동안은 그냥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한번 체크해야 되고 7월에 한번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 트럼프 집권 때도 그 이후에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 심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건 월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머릿속에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월 달은 뭐 장이 괜찮죠. 네. 평균적으로 그 코스피도 대략 한 지난 한 30년 정도 가까이 보면은 1월 달에 많이 올랐대요. 근데 이제 2월 달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좀 약한 달이죠. 네네. 네. 그래서 2월 달에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적인 거라는 거죠? 네. 근데 평균 수익률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장을 좋게 본다.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국내 정책도 그렇고 글로벌 기술 혁신, AI에 대한 패러다임, 거기다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급망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 반도체 없으면 AI 못 가잖아요.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올해 장은 분명히 좋을 거다. 그러면 뭘 사야 될 거냐? 저는 이것을 또 하나의 1월 효과라고 이제 예전에 이름을 붙였는데 네. 차라리 1월 달에 주도주를 산다, 나는. 1월 말이나 2월 첫날에. 네. 그러면 2월서부터 12월까지 더 많이 오른다. 1월에 나오는 주도주가 한 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확률적으로 그러했다라는 거. 네. 통계적으로. 네. 네. 이 AI 시대에 정말 무서운 거는 그 고용이
예전에는 고용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저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난팜 페이롤 있잖아요. 비농업 고용지수. 예, 네.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그 월간 단위로 고용자 수를 얼만큼 많이 늘렸냐. 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쇼크다. 근데 이상하게 미국 증시가 이제 예전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옛날에 그 난팜 페이롤의 의미를 많이 두면 고용 지표 중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멘텀을 아하. 판단하는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엇박자가 나거나 판단을 잘못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그 고용 지표가 주는 민감성이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다. 예, 뭐 AI 뭐 혁신 뭐 이런 것들 사람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생산성이 더 높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고용 지표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사람마다 자기를 둘러싼 어떤 AI 환경이 어떠냐는 다 다르겠지만 이제 AI가 못하는 게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그냥 먹고 놀고 즐기고 네. AI가 뭘 못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AI 노출도가 적은 분들은 AI가 못하는 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지만 AI 노출도가 크신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AI로 바이브 코딩은 안 하시죠?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이서. 근데 저 1968년생인데 네네네. 최소한 하다못해 여의도에서도 예. 제 나이 때 바이브 코딩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걸로 예를 들면 베이직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환경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AI의 그 노출도가 높은 어떤 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정말 AI가 뭘 못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 AI가 못하는 게 왜냐하면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인문학과 철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적 약한 거 학제 간 연결 서로 다른 필드의 어떤 개념과 맥락을 연결시키는 건 AI가 훨씬 잘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저도 유튜브 보고 안 건데 그 안트로픽 있지 않습니까? 예. 클로드. 네. 클로드를 개발한 사람, 창업자죠. 그 사람도 AI가 코딩하는 걸 보면서 배운대요. 그 사람이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 클로드는 이른바 코딩을 제일 잘 짜주는 AI 이렇게 또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냥 클로드한테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록처럼 이렇게 했을 때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못하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 AI가 못하는 거는 이제 책임은 안 지죠. 아, 거기다 신념도 없죠. 네. 시키는 대로 영혼 없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어떤 AI 혁명이 99년, 2000년 혹은 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보다 더 강력한 거라고 이 건물에 계시는 그 자산운용사의 예. 그 아주 계신 분이 계신데 저의 예를 들면 투자 전략의 멘토예요, 그분이. 저랑 동갑인데 스승인 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그 예를 들기를 우리가 1929년이 거의 미국 주가의 정점이었을 거, 고점. 대공황 직전. 대공황 직전. 네. 그러면서 이제 30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냥 오래 누워 있었고. 예. 그때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아주 산업혁명도 그렇고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AI가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특히 로봇까지 나오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술의 광풍은 정말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정도다. 90년대 후반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1910년대 그 정도의 대광풍으로 비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냥 광풍이 아니라 엄청난 신기술로 인해서 실제적인 게 또 많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또. 네네.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뭔가 인간을 대체하는. 근데 1910년대 보면은 이제 자동차, 뭐 라디오 이렇게 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대량 생산, 분업,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금융시장도. 적어도 되는. 그렇죠. 그래서 금융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처럼 고용지표 많이 신경 안 쓰고 네네네. 달려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고용이든 소비든 뭐 나빠져도 너는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 한 뭐 6개월 뭐 이상, 주가 지수는 코스피 5천을 하고 뭐 코스닥도 이렇게 빠르게 오르긴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왜 안 올라? 그리고 마이너스 난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그 생산성 향상의 역사이기도 한데 생산성을 향상시켜주는 기업과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기업 사이에 보면은 완전 천양지차로 벌어지는 거죠. 수익성도 그렇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염두에 둔다 이런 메시지로. 예. 근데 생산성 향상은 아직은 뭐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대형 기업들 말고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가 많은데요? 여기 이제 2020년대 이후만 보면 되죠. 그래서 뭐 현재 로보틱스, 로봇, 네. 뭐 AI는 당연히 이제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혹은 기후 이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류의 숙제잖아요. 네. 예, 뭐 예전에 탄소 포집도 나왔다 막 이제 나왔죠. 거기다가 뭐 바이오 쪽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우주 이쪽, 네. 우주 항공, 거기다 양자, 아니면 뭐 심지어 초전도체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약간 그 뭔가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 예, 이런 주식들이 뭐 계속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만한 아까 말씀드린 1910년대 그 대광풍이다라고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성장, 효율성, 뭐 생산성 향상은 요 안에서만 봐라. 네, 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가장 그 꿈과 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은 AI 뭐 거기도 이제 로봇과 연결될 수 있는데 AI를 빼면은 아니죠. 결국 궁극적인 지향은 AI인 거죠. 그리고 더 그 밑에 배경은 과연 인간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가. 크게 보면은 AI와 지정학 예. 이 두 개의 축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 6월에 그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 2015년에 나온 책 피터 자이안의 그 액시던털 슈퍼파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미국의 패권주의와 네. 지정학이라는 그 번역서가 3년 뒤에 한 2018년 정도 나왔었는데 결국 미국이 원톱이다. 근데 미국이 끝까지 뺏기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1등을. 최소한 앞으로 뭐 5년, 10년? 어떤 분야에서요? 네. 뭐 패권, 뭐 군사력, 뭐 이런. 군사력. 네. 군사력은 절대 2위로 내려가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게 뭐 밑바탕을 이제 지탱하고 예. 있는 힘이니까요. 네, 군사력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라는 그렇죠, 거 가정. 그렇죠. 예. 그 포기하면 끝나는 이 두 개가 연결된 게 사실은 국제 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떤 해양 경찰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셰일가스 나오면서 뭐 2010년대 중반에 약간 이렇게 비틀비틀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갔는데 뭐 그런 어떤 미국의 패권주의는 그 앞으로도 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가시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기술혁신 사이클도 왜 전부 미국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달러를 계속 모으거나 달러를 종이돈 형태 말고 어떤 미국의 이 자산 형태로 모으는 거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MSCI 코리아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그 드라이브 그 동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진지수에 편입되려는. 예,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일 거냐. 제가 개인 투자자라는 입장에서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MSCI 코리아 ETF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코스피 100 ETF도 있고. 200이 아니라 100이요? 네네. 100은 더 대형주만입니다. 코스피 200이라는 거는 100개 대형주, 그다음에 중소형주 100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코스피 100 ETF도 있고. 그러니까 더 대형주에 집중하라. 네. 아니면 더 집중하는 코스피 50 ETF도 있어요. 네, 50 정도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뭐 150, 레버리지 ETF, 150 ETF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대형 그룹주 ETF 있어요. 네. 다 키 맞추기 하면서 결국은 올라갈 거예요. 삼성그룹주 ETF, SK그룹주 ETF, LG그룹주 ETF, 현대차그룹 ETF 혹은 그것들을 묶어놓은 것들. 지금 자산운용사들의 사실 ETF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의 선택을 하면 최소한 나만 뒤처져 있다라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난 왜 못 먹지? 이런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 주도주, 그룹주. 대표 지수, 그룹주를 깔고 가는. 이제 그룹주도 제일 잘 나가는 그룹주. 네네네. 얼마 전에 뭐 현대차 그룹 다 같이 막 이렇게 올랐던 그런 것처럼. 그런 선택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근데 요거는 이제 깔고 가는 개념으로요? 네네. 아니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어차피 ETF를 사거나 종목을 사거나 어차피 선택이잖아요. 네네네네. 대표님도 얼마 전에 ETF 출시하셨다면서요? 작년 5월 21일 날 BOBP ETF라고 구글에 한번 쳐볼까요? BOBP 이거는 이제 미국에다가 상장하신 거죠? 예, 미국 주식 50개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겁도 왜 없죠.
ETF 국내 그 상장되는 그 자산운용사들 ETF 많아도 네. 미국에다가 ETF를 이겁니다. 만들어서 직접 네. 상장하시는 분은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 뭐 무모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드시 성공시켜가지고 네. 멋진 일로 만들도록 일단 좀 BOBP요? 네네 밥입니까? 밥? 밥이에요. 밥이 이제 로버트의 애칭이잖아요. 누구야? 로버트. 아. 로버트의 애칭이 밥이라고 불러요. 밥. 그래요? 네, 로버트. 어.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도 아마 친구들하고 밥. 그 로버트 저는 그래서 요즘 한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줄 예, 알고 예. 그 생각하고 있었네. 네. 로버트라고 하는 이름. 네네네. 근데 BOBP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브리드라고 막 말도 그렇고 이렇게 순수 혈통 있죠. 뭐 강아지도 그렇고 이 종마들, 순종들. 그 순종 중에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순종들만 이렇게 고르는 로직을 이제 퀀트 로직이에요 주로. 네. 그다음에 시그널은 AI를 조금 쓰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50종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 국채를 한 10% 정도 들고 가기 때문에 이게 네.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자산을, 미국 주식을 앞으로 5년, 10년 나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계속 모아야 되겠다.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미국을 곧장 못 사니까 여하튼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야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꽤 적합한 상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기에 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있습니다. 국채 비중을 10%는 깔고 가는 거예요. 예, 안정성을 위해서. 네, 화면 네.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이게 변동성이 큰 것 같지만요. 변동성이 사실 채권 ETF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거기다 이제 배당도 S&P 500보다 꽤 많이 주고요. 분배금 나오고. 네네. 분배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리고 미 국채를 한 10% 깔고 가고 있고 종목을 2주에 한 번씩 뭐 한 8종목씩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성과가 나쁜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그 오라클 보셨잖아요. 네네. 오라클은 사전에 담았다가 하루에 예를 들면 20% 한 40%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다가 뛰어버리면. 계속 놔뒀다가 나중에 그거 다 토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히트작 중에서 이제 워너브라더스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인텔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졌지만 인텔이 급등하기 전에 이제 담아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 셀렉션은 저희 로직이 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 안에서 네. 몇 개 종목을 담는 거예요? 50개입니다. 50개. 그러니까 네네. 미국 국채는 10% 깔고 50개 종목을 90%로 채워놓고 나머지 90%는 그러니까 나머지라기보다는 이제 핵심 90%는 미국 대표주 50개로. 네 대형주 S&P 500에 근데 들어가네요. 그때 뭐 탈락시키고 2주에 한 담고. 번씩.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종목당 뭐 2% 안팎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보면은 한 1.9%, 1.8%인데 이제 작년처럼 M7이 네. M7만 혼자 치고 가는 장에서는 우리가 약간 뒤에 따라 달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올해처럼 M7이 주춤할 때는 올해는 그 3%, 4% 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어요. 시장을 앞서가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균등 배분이에요. 그러면 50개 균등 종목이. 배분이니까 이퀄레이티드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어느 게 하나가 확 튀어버리면은 오른 만큼 좀 빼서 안 오른 거 사거나. 그게 조금 달라요. 만약에 예전에 보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뭐 메타다 팔란티어다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 계속 편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걔네들의 자산 가치는 그대로 놔둡니다. 올라간 부분을 잘라서 다른 데 채워놓지 않고 얘는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한 2.5% 정도 되나 2.7% 되나 예. CH 로빈슨이라는 그 물류회사가 있어요. CHRW. 그게 비중이 가장 높아요. 가장 오래 버텼고 그러니까 걔는 나머지 올라서 것들은 그런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잘 안 빠지고 예. 근데 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까지 보면서요? 아니 우리가 이제 퀀트 로직으로 이렇게 스크리닝을 했을 때 걔는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준에. 네, 기준에. 예. 룰 베이스로 종목을 선정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안 하고 룰 베이스로 하고 일종의 패시브 ETF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수를 만들고 이 ETF는 우리가 만든 지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가되 뭔가 미국을 대표하는 각 네. 업종에 그러니까 미국 S&P 500 주식이에요. 그냥 스파이 투자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 투자하는데 500개 주식으로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50개 주식으로 깔고 있다. 예. S&P 거기다가 500이 채권 아니라 10%. 예. 50개를 네네. 그런 성격으로 네네.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하게 뭐 진짜 M7 중심으로 가고 이런 성격의 ETF는 아니지만 주식 시장 내에서 대표주로 상대적인 안정성을 깔고 가고 싶다 네네네. 이런 성격이. 그러면 경쟁자가 스파이네요. SPY.
경쟁자가 스파이고 어. QQQ를 하신다. 아니면 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그건 하신다. 아니고. 그럼 이제 성격이 안 그래서 맞아요. 그건 성격이 아니고. 네네. 아, 근데 기본적으로 SPY, 스파이, 네. S&P 500 지수 추종 ETF를 깔고 가려는 분들에게는 BOBP. 네네. 이것도 한번 또 눈여겨보시라 이런 거네요. 네네.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보면은 1월 달에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건 다 감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 ENA다 뭐다 이렇게 보면은 작년 연간 실적이 이랬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딱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실적 체크를 특히 이제 한 1, 2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재무제표 많이 안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 체크 많이 안 하시고 근데 그런 투자자보다는 그냥 대충 이 큰 테마 패러다임 이제 어떻게 더 현명할지 몰라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뻔히 알 것 같은데 시장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미 1월 달에 있는 2025년 실적은 예전 같으면 반응 잘 안 했어요. 주가 근데 어닝 지금은 서프라이즈 나더라. 조금 후행적으로도 실적을 한번 확인하고 네네. 잘 나왔네. 네네. 또 주가도 반응해 준다 네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적들 특히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다가 1월 달에 이제 작년 연간 실적 늦은 기업들은 2월 초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인드라는 데 있어요. KIND. 네, 한국거래소. 예. 카인드 공식 공시에 사이트. 가보면 네. 실적 발표를 언제 하겠다라고 기업들이 밝혀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전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종목들을 잘 보시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이렇게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뭐 4월 달에 1분기 실적 오전이 또 나왔다 그러면 그 주식들은 몇 분기 더 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퀴벌레 효과죠. 아하. 분기 실적 호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바퀴벌레 효과.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 바퀴벌레가 그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저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분기 실적 호전에 대해서 이제 그 호재로 좀 접목을 시킨 거죠. 적용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 한국 카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조방원 다 마찬가지예요. 네네네네. 주도주로 만약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갑니다. 그렇죠. 그게 예. 주도주죠. 예.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올라타도 상관없어요. 지금 조선 사이클 끝난 거 아니고요. 방산 사이클 끝난 것도 아니고 특히 전력은 아직 전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뭐 하고 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반도체만 막 계속 풍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게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과 초보자들의 대표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느냐, 조금만 속도 내기 시작하면 어우 무서워서 빨리 뛰어내리느냐. 그거 아닙니까? 네네. 거의 겁나긴 하죠. 고수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거기서 활 쏘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타주들 4-5배짜리 주식들이 늘 있어요. 아까 맞아요. 찰리 먼거서부터 그 말씀드린 있죠, 투자의 한 방. 대가들이 그 승률이 60%를 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승률 60%를 어떻게 그 큰 돈을 벌겠어요. 장타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잘라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대 손실 비율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내 계좌에 이렇게 보고요. 수익이 난 거, 그 미실현까지, 평가에까지, 그 다음에 손실이 난 거 해서 이렇게 나누기 해보세요. 수익 나누기 손실 비율이. 그게 예를 들면, 3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단한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것이 2 밑에다 그러면은 뭔가 투자의 원칙을 잘, 성공의 공식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익 대 손실 비율은 내가 반드시 다른 건 안 지켜도 수익 대 손실 비율은 지키겠다. 그러니까 투자의 규율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면은 모두 다 대단한 어떤 식견과 대단한 타이밍을 잡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규율은 지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투자의 성공은 그 디스플린. 누가 더 규율하고 법칙을 지킬 거냐. 성공의 공식을 따라갈 거냐. 이게 그거죠. 아까도 우리가 잡초를 뽑아낸다. 셀스마트 네,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무엇이 그러니까 뿌리만 보고 무엇이 예전에 그 튤립 때처럼 예쁜 튤립이 될지 뭐가 화려한 꽃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잡초, 벌레 먹은 것만 버리고 걸러내도 시장 수익률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까 그 BOBP 네네. 그 ETF도 그럼 거의 비슷한 거네. 그 성격인 거네요.
네. 나쁜 것만 계속 버리자. 그리고 일단- 종마만 가져가자. 예, 맞습니다. 어. 예, 욕심에 좀 빨리 론칭하긴 했는데 저희의 뭐 연구의 모든 그 노하우들을 계속 집약시키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어요. 약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말씀드릴게요. 원자재도 있어요? 네.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음만 보세요. 요게 약간 갈색, 황토색. 네.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금이나 은이나. 예. 은이 이제 중간중간 은이 이제 변동성이 커요. 최근에 뭐 온스당 $100 처음으로 넘어섰고. 네네. 그러니까 은은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에서 맨날 80점 이상 맞는 우등생이라고 보면은 네네. 은은 막 한 20점 맞았다가 100점 맞았다가 막 이런 이제 변동 훨씬 크죠. 네네. 근데 보통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은값이 금값의 한 50분의 1이라고. 네네. 근데 그게 온스당 뭐 2,000 몇백 달러, 3,000 몇백 달러 할 때는 아 이거 50분의 1 얼마야 막 직관적이진 않은데 각각 온스당 5,000달러 넘고 100달러 넘으니까 네네. 50분의 1이 명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이게 은 가격을 보시면은 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아마 200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중국의 이제 그 원자재 혹은 인프라, 건설, 공장 이런 어떤 그 중국이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사이클이 아마 2004년, 5년, 6년, 7년, 8년까지 이렇게 지속됐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이런 10년, 11년까지 더 길게 볼 수도 있어요. 2010년, 11년은 뭐죠? 우리나라 보면 차화정이죠. 아, 엄청났다. 예, 예. 그것도 요- 사실은 중국 영향이었고. 네네. 이것을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면은 대략 뭐 길게 보면은 10년 이상, 예. 11년, 12년 가고 짧게 보더라도 대충 한 3, 4년, 뭐 3, 4년씩은 가죠. 9, 10, 11, 한 3년 정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본격적으로 오른 게 2024년이다. 그러면 네네. 24, 25. 올해까지는 일단 그냥 중간중간 조정을 받아도 무조건 달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면서 달러의 어떤 신뢰도가 뭐 높아졌다 낮아졌다 막 이렇게 되겠죠. 네네. 큰 크라이시스가 없으면. 음.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도 있고 중앙은행들은 계속 금을 모으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AI라든지 전력 그렇죠. 수요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구리도 따라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원자재 지금 슈퍼 사이클이 나왔다, 시작됐다라고 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또 거기에다가 금융적인 투기적인 네네. 수요도 같이 또 따라붙고 ETF가 있고. 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네네. 뭐 산업재해 필요 없는 사람들도 그냥 일단 금은 못 샀으니까 은은 사보자. 예전엔 달러에 대한 대안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작년 뭐 한 초반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 생각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지지부진하니까 아, 역시 금이다. 무슨 디지털 금이냐? 진짜 금이지. 네네네. 근데 진짜 금이 너무 비싸네? 네. 은은 어때? 네. 산업재로도 쓰이고. 네. 그리고 금융 이제 쉽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전 그런 것 같아요. 은, 금, 막 예를 들면 스프레드나 레이쇼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ETF도 금은 같이 묶어놓은 ETF도 있고요. 아니면 금속들이 이렇게 귀금속들 네네네. 묶어놓은 ETF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형태가 가장 소외감을 덜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엘니뇨에 대한 어떤 올해 그 기후 변화라는 게 올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엘니뇨가 올해 조금 저기 하다 그러면은 이 농산물 가격도 좀 들썩들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늘 예를 들면 그때그때 예의 주시하면서 대도 타이밍을 수습이. 봐야 되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원자재가 좀 안정 국면에 있기는 하나 또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예, 될지 농산물. 모르니까. 예. 농산물 전반적으로. 네. 오,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클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 이야기도 우리가 좀 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5년, 10년 해도 사이클 투자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예전에 감을 거의 못 잡았었고. 저도 뭐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요. 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듯이 사이클이 없는 건 없다. 해서 또 아직까지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또 언젠가 사이클이 생길 수도 있고 사이클이 안 좋더라도 또 좋아질 수 있고 네네. 좋더라도 나빠질 수 있고 그 세상의 원리를 또 배우면서 오늘은 사이클 투자의 법칙의 저자인 코어 16의 조윤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